네, 학습과 행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자연선택이라는 선천적 기제에 의해서 변한 환경에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즉 적응적인 행동이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방식을 봤습니다. 자, 그와 관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좀 읽어볼 거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잘못 눌렸군요. 네, 보시면. 자, 사람들이 흔히 진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진화가 곧 일종의 진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진화 하면 그것이 뭐 진보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일반인들이 굉장히 착각하기 쉽고, 우리 흔히들 뭐 광고 보면 뭐 진화는 뭐 TV는 진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광고하는 것들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바로 진보라는 개념이랑 진화 개념이 혼동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라 얘기하면은 우리가 소위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그죠, 부단히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진보라는데, 진화에는 그런 목표가 없습니다. 즉 새의 눈의 크기가 크고 작아짐에 따라 그에 비유되어지는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의해서 그때 어떻게 신체적 특징이나 행동이 생존 번식에 유리하다면 그냥 선택되어지고 그것이 유전에 의해서 자손에게 그냥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이 뭐 급격하게 변하면 더욱더 확연하게 그것을 관찰할 수 있겠지만, 또 점차적으로 환경이 변함에 따라 그 환경에 의해서 체의 눈이 크기가 변함에 따라 그냥 우연에 의해서 어떤 목적 의도, 필연적인 어떤 그러한 한목적적인 그러한 계획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또 생존과 번식에 그 환경에 유리하다면 신적 특징과 행동이 또 선택되어지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또 그렇게 유전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보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 마치 각각의 종이 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진화가 그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진화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자, 지금 좀 두 번째 줄 읽고 있습니다. 특정한 특성들은 단지 그것을 지닌 개체들이 생존하여 그 유전자를 후세에 전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일 뿐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는 소위 진화론을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역사의 배경을 얘기하지 않고 제가 또 말씀드리기에는 또 시간이 뭐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빼겠습니다. 어쨌든 역사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다윈 당사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이 다윈과 동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다윈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화를 설명하는 기제에는 의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앞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그 리처드 도킨슨,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슨의 눈먼 시계에 나오는 그 해변가에 그런 자갈들이, 모래들이 배열되는 것처럼 그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변에 가지런히 정렬된 자갈과 모래처럼 말이다. 여기는 의도란 게 없죠. 이러한 자연 선택의 기제, 메커니즘을 진화론자들은 우연과 필연 또는 가설적 필연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제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고 있나 봅니다. 자, 또한 학습은 우리 아직 학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잠시 살펴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우리 이후 시간에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학습도 일종의 개체적 진화다. 진화라는 것은 개체 집단 수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물학적 종이라고 구별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종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래서 그것이 제너레이션 거치면서 결국 진화 과정에서 어떤 종은 뭐 도태되고 어떤 종은 또 새로 생겨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 단위에서, 달리하면 개체 집단 수준에서 일어나는데, 후천적 기제, 즉 적응적 행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후천적 기제인 학습은 나 하나 또는 다른 동물 한 마리, 한 개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진화 과정을
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화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연 선택과 동일한 유사한 아니 동일한 그러한 메커니즘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지는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학습은 개체적 진화, 즉 개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행동이 나타나서는 그 새로운 행동이 적응적이라면 남고 즉 생존하고 그것이 그 환경에 그 상황에 부적응적이라면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뭐 학습에 의해서. 그리고 진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궁극적 목표예요. 학습 또한 궁극적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을 설명하는 선천적 기제, 자연선택과 후천적 기제, 학습에는 다 어떤 진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위 진보를 위해서 학습을 한다 생각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일반인들이 헷갈리고 이 학습과 행동이라는 이 내용과 관련돼서 늘 헷갈리기 쉬운 내용인데 그 어떤 우리 주관적인 심리적인 하나의 그런 경험 현상일 뿐이에요. 그 안에 실제 본질적인 그런 이런 메커니즘 안에는 자연 선택도 그렇고 후천적 기제인 학습도 그렇고 우리의 적응적 행동을 만드는 그런 기제 메커니즘 안에는 궁극적 목표가 없이 달리하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또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우리가 무엇을 학습하는가는 우리가 하는 경험에 달려 있는 것이지. 학습은 뭐라 그랬죠? 경험으로 인한 행동이 변화라 그랬죠. 경험으로 달린 것이 이제 이 경험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일단 경험에 달린 것이다 얘기를 하고요. 경험이 무엇인지 얘기를 이유하겠습니다. 경험에 달린 것이지 자연의 어떤 계획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연은 계획이 없잖아. 나는 계획이 있잖아. 나는 계획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또는 하지 않잖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주관적인 그러한 현상, 뭐 좀 이렇게 극단적인 착각이지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어떤 그런 상상하고 기대하고 계획하는 그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아니라 또 다른 과정이라는 겁니다. 요 뒤에 읽기에서도 언급될 겁니다. 여기에 언급될 겁니다. 예를 들면 영장류의 손은 사물들을 더 잘 다루기 위해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목적은 그 전의 설계에 들어있지 않고 선택 과정에 들어요. 그 손이 그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이 유리하다면 선택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이 손의 어떤 형태로 어떤 기능을 할 것이라는 그 목적이 정해지지 있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없다라는 거죠. 진보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조작적 조건 형성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학습의 구체적인 그러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도 손의 숙련된 움직임의 목적은 그 움직임을 따라 일어나는 결과, 어떤 손의 움직임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냐, 즉 생존과 번식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멀리 봐서 우리에게 적응적이면은 그러한 손의 움직임은 생존, 선택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피아니스트는 음계를 부드럽게 연주하겠다는 앞선 의도 때문에 피아노를 그렇게 치는 행동을 습득한 실천에 옮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왜 우리가 피아노 칠 때 내가 잘 쳐야지, 부드럽게 쳐야지라는 의도 때문에 그렇게 치는 것이지 그게 아니냐고 얘기하느냐.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 이런 의도라는 것은 행동과 별개로, 그죠? 병렬적으로 우리 이 신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하나의 현상이지, 그죠? 그 의도 그 자체가 피아노를 이렇게 칠까 저렇게 칠까 하는 그 손의 움직임 각각의 행동을 습득하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그냥 사라져버리거나 하는 장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연주된 음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강화를 하고 있으며, 이 강화라는 개념도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숙련된 움직임을 선택한다. 바로 그러한 손동작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 선택점 선택하는 것은 그 움직임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의해서 선택되는 거죠. 바로 자연 선택하고 마찬가지예요. 내 신체적 특징과 행동이 그 환경에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 선택되느냐 도태되는 것처럼 내 어떤 행동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뭐 피아노를 치는 이런 손가락이 움직이게 될 텐데 요 행동이 그 결과가 좋으냐 아니냐에 따라 그 행동을 계속 유지하든가 하지 않든가 한다는 거예요. 그와 병행해서 우리 안에는 의도라는 또 하나의 어떤 내적인 그러한 어떤 현상, 그런 주관적인 현상이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의도, 계획에 해당하는 이제 내용이 됩니다. 인간의 손의 진화에도 그렇고, 이게 이제 선천적 기제 얘기한 거죠. 습득된 손의 이용에도 그렇고, 이거 후천적인 학습을 얘기한 그렇고, 거기에는 어떠한 선행적 의도나 목적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설명을 나름대로 드려도 제가 설명이 또 뭐 잘 전달 못했어도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겠지만 여러분 금방 안 와닿을 겁니다. 이게 뭐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우리 수업을 해봐도 제가 해봐도 이것 한 학기 내내 이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다 이게 잘 안 다가가. 왜?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주관적으로, 그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생각하는 것들, 느끼는 것들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어진 10차시 동안에 한번 이 내용들 계속 이제 살펴볼 겁니다. 한편 생물학적 목적과 개인적 목적.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또 제가 지금 헷갈리기 쉽다는 부분에 대한 짧은 설명이 될 텐데 얼마만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봅시다. 한편 생물학적 목적. 이 생물학적 목적이 바로 자연 선택을 얘기하고 학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것을 지금 부제를 학습 심리학에서 이제 부제를 달았지만 학습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메커니즘이에요. 생물학적 메커니즘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생물학적 목적 할 때는 바로 자연 선택과 학습의 목적이요. 이 목적이 없죠. 그것과 목적이 없죠. 그 결과에 의해서 그것이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이냐, 적응적이지 않냐에 따라 선택되느냐, 유지되느냐, 사라지느냐, 도태되느냐는 거죠. 즉 여기서 생물학적 목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 의도된 진보가 의미하는 의도된 계획된 그런 의도나 계획된 의도하에서 목적이 아니라 이 생물학적 목적은 그저 주어지는 우연에서 주어지는 목적 뭐 생존과 번식이에요. 생물학적 목적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생물학적 목적과 개인적 목적. 이 개인적 목적에서 우리가 그 현상학적으로 주관적으로 심리적 경험하는 게 이 목적이 바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의도, 계획. 내가 피아노를 잘 치려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내가 그런 의도가 없다면 어떻게 행동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런 개인적 목적, 심리학적, 주관적 또는 현상학적 목적적 의도,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 인간에게 아주 그런 진화적으로 유사한 고등한 그런 유인원이나 영장류가 아닌 더 단순한 신경계를 가진 그러한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적응적인 신체 특징과 행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고 그 개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새끼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녀석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배우게 될 학습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해요. 너가 어떻게 하느냐. 학습, 후천적 기제 학습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녀석들은 또한 생존하고 번식하지 못해요. 도태돼요. 선천적 기제, 자연 선택으로 주어진 그러한 선천적 신체 특징과 행동만으로는 이 개체의 한 생애가 유지되고 번식까지 다다르지 못해요. 결국 선천적 기제 플러스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만 생존과 번식이 가능해지고 다음 제너레이션이 세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지금 발견되어지는 그런 단순한 신경계를 가진 그런 작은 곤충이나 그런 하찮게 보이는 그 동물들이 하더라도 그 녀석도 자연 선택에서 주어진 적응적 행동 그리고 학습에 의해서 적응적 행동을 하면서 주어진 생을 살면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녀석들이 의도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10년, 20년 후라든지 당장에 10분, 20분 후라든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의도 계획하에서 그 녀석들이 행동하는 그러한 신경계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작은 미물, 그죠? 뭐 당장에 보이는 그런 뭐 개미라든지 그보다 더 작은 그런 그 이름도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저 같은 사람 보기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미물들, 그런 동물들도 자연 선택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그죠? 학습의
우리만큼의 어떤 학습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 세대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생존 번식에 적응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 그런 미물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각하는 계획이나 의도 또는 희망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고 보기에는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 녀석들도 다 살아남고 새끼를 낳아요. 이런 개인적 목적, 의도, 계획이 없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의도, 계획이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만 이것이 학습 그리고 학습에서 설명되어지는 그런 적응적 행동을 하는 장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심리적인 현상적인 착각이 뿌리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생물학적 목적과 개인의 목적 사이에는 차이가 한 가지가 있다. 개인의 목적은 느껴질 수 있다. 즉 우리가 심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경험이 없다고 해서 아까 조금 전에 장관관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보다 신경계가 단순한 그런 미물들, 그죠? 그런 신경이 단순한 다른 동물들은 이런 자기의 행동의 목적, 소위 의도, 계획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없다고 해서 그 녀석들이 적응적 행동을 학습을 하지 못하고, 그죠? 선천적 기저에서 적응 행동이 주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도태지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손이 발달하는 과정에는 그 목적을 느낄 수 있다는 있었던 사람,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낙서를 많이 해서 잘 보이는데 인간의 손이 발달하는 과정에 그 목적을 느낄 수 있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얘기 뭐냐면은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체가 이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무엇이며 그 결과가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아까 의도, 계획이랑 이런 것들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이 자연 선택 메커니즘은 우리의 선택이나 의도, 계획 이런 것들이 관여하는 그런 기제가 아니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부드러운 음계를 연주할 때, 이건 이제 자기 개인에서 일어나는 이제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이죠. 자, 반면 어떤 사람이 부드러운 음계를 연주할 때는 그가 어느 정도는 그 목적을 느낄 수 있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할 목적을 느끼기 때문에 음계를 부드럽게 연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다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과 행동을 수업을 해보면 늘 헷갈리고 어려워해요. 왜?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상식이랄까요? 뭐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상식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가 느끼는 것은 이게 이제 결론. 그래서 제가 줄을 거는 결론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이제 핵심적인 문장인데 그래서 줄을 거놨는데 그가 느끼는 것은 단지 행동과 함께 일어나는 부산일 뿐이에요. 의도나 계획이라는 것은 행동과 함께 일어나는 부산물일 뿐이에요.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뭐? 자연 선택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행동의 결과가 그 행동을 다음에 또 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 행동의 결과가 다음에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천적 기제, 선천적 기제, 학습, 자연선택에는 어떠한 진보란 개념이 없고 궁극적 목적이 없습니다. 학습 우리 진보를 위해서 하지 않느냐 궁극적 목적, 기대, 의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은 단지 우리의 심리 현상, 착각이 뿐이라는 거예요. 즉 뭐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우리 행동에 포커스하는 겁니다. 인간의 손과 그의 손이 진화해온 생존의 수반성의 관계는 이 수반성이라는 것이 결국 그죠? 그러한 신체적 특징과 행동의 결과가 생존하게 하느냐 하지 않게 하느냐 그 수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당연히 개인의 관찰밖에 놓여 있다. 아까 얘기했죠. 자연 선택에는 우리 개체의 어떤 뭐 선택이나 의도나 뭐 개체가 거기서 뭐 어떻게 그 기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메커니즘이에요. 반면에 행동과 그 행동을 일으키는 강화, 여기서는 이제 강화는 도구적 조건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달리 얘기하면 학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행동과 그 행동을 일으키는 학습의 수반성 관계. 이게 뭐예요? 어떤 행동의 결과가 그 행동을 더 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만하게 하느냐는 이 학습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어떻지 않다.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것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의 부산물로 의도나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경험하고 실제 우리 의도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이 의도 계획도 한편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행동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느낌이죠. 심리적 현상이죠. 그렇지만 두려움에 해당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행동을 바꿨듯이 의도 계획에 해당하는 것도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행동을 다뤄버리면은 결국 의도 계획이라는 것도 하나의 행동이고, 그러한 의도 계획이라는 행동도 결국은 여기서 궁극적 목표가 아닌 결과에서 결정되어지는 학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 전달이 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만, 뭐 계속 뭐 여기서 또 반복할 수는 없고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유사한 얘기가 나오면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는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 계획, 뭐 희망,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면 이러한 관찰에 의해서 그러한 심리적 경험을 못하는 신경계가 아주 단순한 그러한 동물들은 그러면 학습, 행동을 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녀석들도 다 학습해요. 어떻게 하는데? 도태되지 않고 살아있고 그 녀석들이 새끼를 낳아서 그 종이, 그죠? 그 개체 집단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녀석들은 자기 스스로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소위 심리적 경험하는, 그리고 그런 결과에서 의도 계획이 없더라도 다 생존 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 계획은 또 다른 하나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요 문장에서처럼 의도 계획은 행동의 부산물로 또 다른 형태의 것이지 그것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의도와 계획은 관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즉 달리하면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능력 때문에 주어지는 행동의 부산물, 즉 행동의 또 다른 어떤 행동이다. 그래서 의도 계획도 우리가 행동을 개념 정의할 때, 그죠? 측정 가능한 모든 것 해서 측정의 형태 다뤄버리면은 의도 행동도, 의도나 계획이라는 것도 행동으로 이 맥락에서 또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 앞에 했던 내용들 이제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본 겁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바로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을 환경적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환경적 사건, 이것을 자극이라 그래요. 뒤에 이제 자극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자극이라 그래요.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뭐 행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행동 얘기할 때 이 자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 자극, 여러분 자극이란 말 뭐 많이 쓰고 여러분 개념이 없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없진 않지만 행동 마찬가지로 자극을 개념 정의하는 거예요. 자극은 뭐 행동, 환경상의 사건이다, 환경적 사건이다, 환경상의 사건이다, 아니면 뭐 사건이나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즉 자극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달리 뭐 적응적인 그러한 신체적 특징과 행동이 선택되어진다. 어떻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게 선천적 기제죠. 그리고 후천적 기제인 학습에 의해서 적응적 행동이 생겨나는데, 이 학습의 기제도 살펴보면은 자연 선택과 별반 다름이 없이 앞에 비유적 얘기했듯이 개체적 수준에서 일하는 진화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적응의 목적은 뭐예요? 이 목적은 우리는 아까 의도, 계획, 희망 이런 목적, 이거는 우리의 단지 심리적인 어떤 현상일 뿐이고, 이 적응의 목적은 뭐예요? 생존이에요. 그리고 번식이에요. 어때? 궁극적으로 번식이에요. 번식이 없는 생존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적응의 목적은 번식이 위한 생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적응의 목적은 생존과 번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적응이라는 것은 상대적 가치를 가지는 거야. 뭐? 적응이 절대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그러한 신체적 특징과 행동이라는 적응은 없어요. 왜 그렇죠?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에는 적응적이었던, 즉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신체적 특징과 행동이 변화돼 버린 환경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생존과 번식에 불리해져서, 그죠? 나의 생존과 번식에, 그죠? 위협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적응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다. 이것은 뭐 자연 선택과 학습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학습으로 인해서 형성된 행동이 적응적인 반면에 또 어떤 상황에서는 부적응적인 것은 이후에 보겠습니다. 만 자연 선택한 예를 들죠. 신체 특징.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피부를 가진 녀석들이 유리해요. 북극에 사는 곰이 두꺼운 피부를 가요. 그래서 새끼들도 두꺼워요. 에비엄이 닮아서. 근데 점점 날씨가 따뜻해져요. 그러면은 이 새끼들 중에 조금이라도 피부가 얇은 녀석들이 있겠죠. 같은 형제, 같은 의미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얇은 녀석이 좀 더 유리해요. 그래서 기온이 점점 변하다 보면 결국은 그러한 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대 거듭하다 보면은 이제는 두꺼운 녀석들은, 피부가 두꺼운 녀석들은 그 따뜻해진 환경에 불리해요. 생존에 불리해지고 번식 가능성도 떨어져요. 그렇지만 좀 더 얇은 녀석들은 그죠? 유리해져서 그런 개체들이 점점 많아지는. 바로 두꺼운 피부라는 신체 특징이 변한 환경 때문에 그 적응성이 상대적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어요. 자, 행동 같은 경우에 에고라포비아라고 광장공포증. 사람들이 많은 곳에 뭐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아니면 넓은 광장에 들판에 이렇게 혼자 있거나 많은 곳에 밀집해 있으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굉장히 공포스럽고 불안해서 또 죽을 것 같은 이러한 공포증을 겪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 우리 앞에서 두려움과 유전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 앞 시간에 봤었죠. 자,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행동이 과거에 사바나 지역,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 사는 우리의 조상의 먼 그런 조상들 같은 경우에는 그 허허벌판에 그죠? 등거러니 돌아다니게 되면 우리 앞 시간에 쥐 얘기했죠. 이 개방된 장소에서는 쥐는 밝은 곳이나 이런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고 구석진 곳, 어두운 곳으로 숨어 다닌다고. 그것처럼 사바나 지역에 우리 몇십만 년 전에 그런 조상들이 사바나 지역에서 살 때, 그죠? 그때는 포식자들, 우리를 공격하는 포식자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거기에 쪼북쪼북 혼자 돌아다닌다면은 생존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런 오픈된 개방된 곳에서 좀 더 불안을 느끼고 그런 곳에 가면은 그저 두려워서 숨고 싶어하는 이러한 행동 특성을 가진 그러한 우리 조상들은 좀 더 생존하기 유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손들은 또 그러한 특성들을 물려받았을 테고 바로 지금 두려움과 관련된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런 이 오픈된 곳에 개방된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행동은 적응적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대 문명에서 이 빌딩 숲에서 그죠? 그 빽빽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수시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고 한데 그런 곳에 이것도 이제 광장 공포증에 해당합니다. 밀집된 곳이나 이렇게 개방된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뭐 어떤 개방된 곳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에서 우리가 불안을 느껴서 죽을 것 같다. 이거는 뭐예요? 부적응적이죠. 바로 과거엔 적응적인 행동이 지금은 부적응적인 그런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이라는 것은 상대적 가치예요. 지금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이 생존에 유리한 행동이었는데, 그래서 자연선택이든 학습이든 학습의 결과로 부정적인 것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자연선택이든 학습이든 이로 인해서 주어지는 적응적인 행동의 적응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다. 왜? 끊임없이 환경과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적응이다 부적응이다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다?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 우리의 신체적 특징, 행동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 유리하지 않다. 즉 적응적이다, 적응적이지 않다라고 결정해 주는 것은 환경에 달려요. 환경. 환경이 바로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즉 끊임없이 주어지는 자극 속에서 우연에 의해서 어떤 목적 의도가 없다 했죠. 자연선택. 학습도 마찬가지였죠. 우연에 의해서 이 선천적 기제, 후천적 기제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존과 번식을 가능하게 하는, 즉 적응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행동들이 생겨났다 없어졌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타이틀 써놓은 거 다시 보면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즉 환경의 사건은 자극이다. 이렇게 자극이라는 단어를 한번 소개하고 이러한 변화 환경에서
적응이라는 것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살아남는 것이다. 그럼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체적 특징과 행동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자연 선택에서 주어지고 학습에서 주어진다. 그러면 이 학습과 자연 선택에서 주어진 적응적인 행동이나 신체 특징의 목적은 뭐냐? 달리 얘기하면 다시 생존과 번식이다. 그죠? 생존과 번식이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학습에 의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또는 불리한 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되어지고 학습에 의해서 남아있는 행동이나 또는 없어진 행동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생존과 번식이죠.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니까 그것의 목적은 생존과 번식이죠. 그리고 이러한 적응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다. 왜? 환경과 상황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생존 번식하게 하는 적응성, 적응적이냐 적응적이 아니냐. 달리 말하면 우리 생존 번식을 결정하는 것은 뭐?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일반인들이나 그죠? 여러분들 이게 이런 내용 처음 접하신 분은 도저히 평소의 생각과는 잘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라 참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잘 전달되는지 뭐 첫 시간부터는 좀 제가 우려됩니다만 이와 같지 않은 생각은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진실을 모르는 그냥 우리의 상식이지만 엉터리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실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하나의 이론이니까 또 이것이 반박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많이 검증되어지고 뭐 타당하다고 여기지는 이제 그런 뭐 견해 이론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자, 왜 행동에 집중하는가?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이거 이제 생략할까요? 왜 행동에 집중하는가? 제가 또 생략한다고 또 말씀드리고 제 성격이 앞에서 우리 의도, 계획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소위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다. 이 심리 정신적인 것이 우리 바로 어떤 삶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조금 앞에서는 뭡니까? 우리 행동을 결정하고 즉 생존 번식을 결정하는 환경이라 했는데 우리는 흔히 상식적으로 주관적으로 저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이게 우리 경향성이고 이제 심리적인 이제 특성인데 이 어떤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삶과 행동을 결정하지 않느냐. 그런데 의도니 계획이라는 것이 아까 행동이 결과라는 것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사라지는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이라 얘기했는데 달리 얘기하면은 제가 어떤 근거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뭐 근거까지도 얘기하냐면 이제 장황할 테고 또 뭐 얘기할 기회가 다음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도 계획도 우리 행동 개념 뭐라고 잡았죠? 유기체가 하는 거예요. 의도 계획도 유기체가 하는 거예요.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형태로 다뤄버리면은 의도 계획을 소위 정신적이다, 심리적이다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의도 행동, 계획 행동으로 해서 의도 행동, 계획 행동에 대한 해당하는 것은 행동으로 다뤄버리면은 앞에서 얘기한 정신 심리니 소위 일반인 생각하는 이러한 편협된 편협될 때보다 이러한 개념 없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냥 행동으로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라는 요 단어에 집중해서 그 개념하에서 다루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의도니 계획이니 뭐 앞에서 봤을 때 두려움이니 두려움도 하나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건데 어떻게 다뤘죠?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그죠? 이 쥐들이 이렇게 오픈된 곳에서 가운데로 얼만큼 지나가느냐, 똥오줌을 얼만큼 사느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때 만약에 이게 생리적인 반응을 측정할 수 있다면은 혈압이 높아졌느냐, 심장 박동이 빨라졌느냐, 땀이 분비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그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다뤄버리면은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한 기재 메커니즘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자꾸 행동이라는 개념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의도 계획 이런 거 정신적인 심리적인 거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의도 계획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자각할 수 없는 그러한 단순한 신경계를 가진 동물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남죠? 그네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생존하고 번식해서 도태되지 않고 지금도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다음 새끼를 낳고 계속 그 개체 집단이 유지되는데
바로 그 녀석들은 이러한 것 없이 뭐 자연 선택에서 학습에서 생존과 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녀석들보다 신경계가 복잡해짐으로 해서 의도 계획이라는 또 다른 소위 우리가 정신적이다 심리적이다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부르지만 또 다른 행동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다뤄버리자라는 거예요. 자, 자연 선택된 적응적 행동의 분류.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내용 잠시 죄송합니다. 예. 요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은 이제 좀 한 달락 넘어갑니다. 자, 자연 선택에서 아직 우리 학습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자연 선택에서 우리에게 적응적인 행동.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뭐 신체적 특징은 이제 얘기 할 기회도 없고 안 할 겁니다. 자, 이제 행동으로 왔습니다. 자, 자연 선택에서 우리에게 이제 적응적인 행동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 행동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그 특성들, 그죠? 동일하지 않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분류해 본 거예요. 즉,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적응형 행동, 즉, 자연 선택된 적응형 행동을 분류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 분류를 해보니까 반사 반응, 전형적 행위 패턴, 일반적 행동 특징 이렇게 나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이런 종류의 행동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반사 반응, 반사 또는 반사 반응 이것도 뭐예요?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에 해당하죠. 그래서 반사 반응 뭐 있습니까? 눈 깜빡임, 입에 뭐 이렇게 음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침이 나오는 것, 그리고 큰 소리에 우리가 심장이 빨리 뛰는 것, 이런 거 반사 반응이죠. 그죠? 아니면 큰 소리에 놀라서 움찔하는 것들, 이런 것도 반사 반응. 또 뭐 있을까? 눈에 이물질이 또는 바람이 부는 눈을 깜빡이는 것, 무릎을 고망쳐 누르면 무릎이 끄떡하는 이런 거 다 반사 반응. 이거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니요. 이러한 행동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자연 선택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바로 행동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반사 반응. 전형적 행위 패턴은 반사 반응 같은 경우는 더 기초적이라 얘기할까요? 어때 더 생존과 번식에 더 직결된다 얘기할까요? 뭘 이렇게 삼켰는데 그것이 이렇게 쭉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이런 반사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위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게 당장에 그죠? 죽고 사는 문제 관련되죠. 이게 생존과 번식에 좀 더 기본적으로 직결되는 이런 반사 반응들은 종이 다르더라도 즉 제가 그죠? 뭐 음식이 입에 들어갔을 때 침이 나오는 거나 강아지가 음식에 입에 들어갔을 때 침이 나오는 거나 다를 바 없죠. 즉 침이 나오는 침 분비 반사가 그죠? 무릎 반사도 마찬가지죠. 뭐 저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종들의 동물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눈에 이물질이나 바람이 들어가면 눈을 깜빡여요. 눈에다 바람을 훅 불어줘 눈을 깜빡인단 말이에요. 이거 저만 합니까? 이거 눈 깜빡임 반사를 하는데 이거 다른 동물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사 반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그리고 생존에 더욱더 직접적이고 그리고 이러한 반사 반응들은 종이 다르더라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자연 선택되어서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소위 적응적 행동이라는 것들 중에 두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뭐 이 순서는 뭐 1, 2, 3 이거 뭐 바꿔서 1, 2, 3으로 해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소개하는 순서로 두 번째 해당하는 전형적 행위 패턴은 반사 반응보다는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럼 뭐 다 동일하다면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그냥 자연 선택된 적응적 행동 그걸로 끝이겠죠. 근데 이러한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사 반응은 그러하고 전형적 행위 패턴은 종 간에는 공유하지 않아요. 그 특정한 종 내에서 즉 특정한 개체 집단 내에서 선천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전형적 행위 패턴이라 그래요. 공작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 깃털이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컷이 암컷한테 구애 행동을 할 때 이 날개를 쫙 펼치고는 발 떨단 말이에요. 구애 행동을 짝짓기를 위해서 구애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도 하고
그죠? 뭐 개도 하고 소도 하고 말도 하고 뭐 공작도 하고 쥐도 하고 다 해요. 하는데 공작이 보여주는 이러한 구애 행동은 공작이라는 그 종, 개체, 집단 내에서만 볼 수 있지 다른 종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구애 행동을 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조류에서는 구애 행동을 어떠냐면 먹잇감을 이렇게 집어온다든지 아니면 자연물 중에 낙엽이나 돌이나 알록달록하게 컬러풀하게 아주 이렇게 가장 각색의 색깔들이 있는 걸 요런 가지고 그죠? 이렇게 자기 주변에 이렇게 집에 해당하는 것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애 행동을 해요. 구애 행동이라는 이름하에서는 동일하지만 그죠? 종 간에는 확연히 다른 그 종 내의 개체 집단들만이 공유하는 이런 행동들을 전형적인 행위 패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작의 구애 행동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그리고 뭐 쥐에게서는 쥐가 또 다른 구애 행동을 보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조류에게서는 그런 식으로 그죠? 집을 이쁘게 꾸미는 이런 식으로 구애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인간은 어떻게 구애 행동합니까? 구애 행동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죠? 뭐 선물을 한다든지 뭐죠? 뭐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같이 본다든지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보여주는 또 다른 류의 행동이죠. 물론 선물을 한다든지 그죠? 뭐 음식을 같이 먹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거는 정형적인 행위 패턴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더 복잡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장의 날개짓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형적인 행위 패턴이고 또 가시고기, 큰 가시고기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들은 그죠? 배 아랫부분이 빨간색을 보여요. 수컷이. 예. 그런데 이 녀석들이 이제 짝짓기 할 때쯤이 되면은 이 아랫부분이 더 선명하게 빨간색을 보이거든요. 그럼 요 수컷들끼리 그죠?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죠? 배 아래쪽에 빨간 녀석들, 배 아래쪽에 빨간 형태를 이제 보이는 큰 가시가 나타나면은 가서 입으로 이렇게 막 쪼아요. 결국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하는 거죠. 쫓는데 이 과학자들이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제 큰 가시 고기가 아니라 그죠? 나무 토막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고기처럼 생기지도 않고 두리뭉실하게 해서 아래쪽에다가 막 붉게 칠하고 물속에 이제 띄워넣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가시 고기 수컷이 와서 막 쪼드라는 거예요. 뭐요? 그 바로 빨간색이라는 위가 아닌 아래쪽이 빨간색이라는 환경상의 사건, 즉 자극에 의해서 그죠? 쪼는 공격 행동. 결국은 이제 짝짓기,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행동이지만 어떤 쪼는 이 행동은 하나의 공격 행동이에요. 이 공격이라는 행동이 나타난 거죠. 자극에 의해서. 그런데 요거는 큰 가시고기에만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형적 행위 패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 행동 특질은 아까 뭐 두려움, 뭐 경계심, 활동성, 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불안 수준, 뭐 TV, 제가 참고로 하는 그 책에 보면 TV 시청을 뭐 많이 즐기느냐, 그렇지 않냐 이런 행동까지도 일반적 행동 특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심리학에서 뭐 많이 다루는 그러한 행동 경향성을 일반적 행동 특질이라. 이것들은 아주 이제 복잡한 행동들이죠.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다룰 수 있어요. 아까 불안 우리가 느끼죠. 하지만 분명히 불안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느낌은 우리의 또한 내적인 심적 경험이고 그 느낌을 가능하는 불안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측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행동을 해서 얘기 다루는데 그래서 불안이라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이제 앞서 봤던 반사나 전형적인 행위 패턴보다는 더 광범위한 그러한 행동 경향성을 일단 행동 경향성을 얘기하는 어떤 특정 행동 경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행동 특질은 그죠? 전형적인 행위 패턴은 종 내에서 공유한다고 했는데 일반적 행동 특질은 우리 뭐 다른 동물들은 차치하고 우리 인간 내에서 보자면 불안 또는 공격성 이런 게 일반 행동 특질이거든요. 이런 불안, 공격성 이런 것들은 그죠? 다 동일하게 공유하지 않죠. 불안. 다 누구나 불안하고 누구나 다 공격성이 있지만 어떤 사람 그것이 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리고 나 한 사람만 보더라도 그죠? 쭉 살아가면서 불안 수준이 높아질 때도 있고 또 그것이 또 낮아질 때도 있고 너무 높아져서 치료를 요할 때도 있고 또 치료가 되어서 낮아질 때도 있고 공격성이 막 들끓을 때도 있고 그죠? 즉 살아가는 동안에
한평생 동안에 발달 동안에 공격성이 높아질 때도 낮아질 때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더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 특징을 보는 것이 일반 행동 특질이에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반사든 전형적이든 일반적인 행동 특질이든 자연 선택된 행동들을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든 전형적이든 일반 행동 특질 이거 다 뭐 유전적 경향성이 있죠. 그래야지만 자연 선택되어져서 그 행동이 자연 선택 그 환경에서 선택되어진 이러한 행동들이 그죠 유전에 의해서 나한테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반사도 그렇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위 패턴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반적 행동 특질 이런 것들이 유전에 의해서 나한테 그저 주어졌으니까 선천적 기제에서 그저 주었으니까 다 유전적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사 반응도 전형적 행위 패턴도 일반적 행동 특질도 유전적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 시간에 두려움과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쥐를 대상으로 배변 배뇨를 어느 만큼 하는지를 가지고 두려움에 따라 인공선택 이렇게 짝짓기를 하니까 나중에 10세대를 지난 다음에 그죠 선천적으로 유전에 의해서 두려움의 반응이 극과 극을 달렸죠. 그것처럼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뭐 불안이니 공격성이니 내향성이니 외향성이니 또 뭐 지능이니 뭐 이런 모든 일반적 흔히 얘기하는 그런 행동 특질 뭐 성격이라 얘기할 수 있나요? 이러한 행동 특질을 여기서는 일반적 행동 특질이라 하는데 이것도 유전적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 자연 선택되어져서 주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전형적 행위 패턴도 유전적 경향성이 있고 특질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반사 반응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반사 반응은 종간에도 공유하는 그러한 행동이고 전형적인 행위 패턴은 그 개체 집단 종 내에서만 공유하는 그러한 행동들이고 일반 행동 특질은 이보다 더 복잡한 어떤 행동으로서 뭐 쥐에게서도 두려움, 공격성 볼 수 있죠. 우리에게서도 두려움, 공격성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 행동 특질이라고 그리고 일반 행동 특질은 반사 반응이나 전형적 행위 패턴보다도 더 다양하다. 그죠? 어떻게? 전형적 행위 패턴은 종 내에서 공유하고 종 간에는 공유되지 않아요. 그죠? 구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랬죠. 구애라는 이름 하에서는 결국 같은 기능을 하지만 구행동 안에서 차이가 있다 했는데 일반적 행동 같은 경우에는 뭐 동물 안에서도 그렇지만 그죠? 우리 인간의 경우에도 인간도 동물인데 인간의 경우에도 그죠? 공격성이나 성인이 뭐 불안 수준이 사회성이니 지능이니 이런 것들이 그죠? 다양하고 그죠?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고 그리고 개체 한 사람만 하나를 보더라도 뭐 다른 동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체 하나를 보더라도 공격성이니 뭐 그죠 사회성이니 뭐 내향성이 외향성이니 뭐 이런 것들이 그죠 발달 동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예,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룰 내용은 뒤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뒤에 학습에 가게 되면은 학습안에는 이렇게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습 유형은 이 자연 선택으로 해서 선천 주어진 이 행동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이 있고 또 어떤 학습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이 있고 이렇게 관련이 돼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여기 좀 소개를 이제 해 드리는 건데 뭐 이 각각 하나만 설명하더라도 내용이 뭐 길고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만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주어진 적응적 행동 중에 어떤 행동은 후천적 기제 즉 학습의 어떠한 학습하고 관련되고 또 어떤 행동은 어떤 학습과 관련된다. 그때 가서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자연 선택된 적응적 행동을 자, 요 세 번째가 요 부분 합니다. 자연 선택된 적응적 행동의 기능적 의미는 뭐예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거죠.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인 거죠.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하는 거죠. 반사 반응도 그렇고 아까 눈 깜빡임이든 뭐 침 흘리기든 무릎 반사든 뭐 삼키기 반사든 그죠? 그 전형적인 행위 패턴 아까 구애 행동을 예를 들고 뭐 그 아까 가시고기가
쪼는 공격 행동을 말씀드렸고, 일반적인 행동 중에 우리 사회성이든 그죠, 내향성이든 외향성이든 공격성이든 불안성, 이걸 다 모여요. 결국은 기능적 의미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것이에요. 왜 그렇죠? 생존과 번식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 선택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적 의미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끔 해주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적 요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다 자연 선택된 행동들이니까 결국 자연 선택된 것들이 나에게까지 유전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다 유전적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동성과 다양성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반사 반응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 침 흘리기나 눈 깜빡이 아까 예를 들었고, 그 외에도 반사 반응 많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침 흘리기, 눈 깜빡이, 이건 뭐 우리 인간만 합니까? 다른 동물들하고 종이 달라도 다 하죠. 예, 이렇게 해서 공유한다, 같다, 그 형태와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해서 상동적이다 해서 상동성, 상동적이다 얘기를 하고, 전형적 행위 패턴 같은 경우는 종 간에는 달라요. 구행동이라도. 그렇지만 그 종 내에서는 상동적이죠. 하지만 종 간에는 구행동이라 하더라도 종 간에는 정년적인 행위 패턴에 해당하는 구행동 같은 경우에는 종 내에서는 상동적이라도 종 간에는 다양하죠. 하지만 반사 반응은 종 내뿐만 아니라 종 간에도 상동적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행위 패턴보다는 다양하지 않죠. 근데 일반 행동 특질로 들어오면은 이 상동성은 더욱더 줄어들고 다양성은 더 높아져요. 어떻게? 일반 행동 특징은 뭐 쥐가 되었던 뭐 개가 되었던 그죠? 또 뭐 소가 되었던 뭐 다른 영장류 침팬지 원숭이가 되었던 아니면 인간이 되었던, 예를 들어 사회성이니 뭐 불안이니 공격성이니 아니면 내향성이니 외향성이니 이런 것들은 그 개체들마다 똑같지 않죠. 다양하죠. 그런데다가 그 개체가 발달하는 중에도 그죠? 한 평생 사는 중에도 이것이 더 공격성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뭐 그죠? 사회성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성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서의 전형적인 행위 패턴 뭐 여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적응성의 상대적 가치와 결정 요인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응적은 상대적 가치다. 한번 적응적인 것이 절대적으로 적응적일 수 없다. 왜?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생존과 번식이 유리하냐? 이것이 적응성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상대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적응적이다, 적응적이지 않다를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다시 반복적으로 쓴 겁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여기도 좀 읽을 거리인데요. 몇몇 변이를 제외하고 우리는 엄마와 아빠에게서 똑같은 유전자를 물려받는다. 유전자는 정보체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저 특정 환경에서 신체적 특성과 행동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뿐이다. 지금 유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전자에서 그런 것들이 신체적 특징 행동이 주어지고 또 신체적 특징 행동이 이 환경 속에서 어느 만큼 변화할 수 있을지도 유전에 의해서 그 범위가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세포의 교체, 우리가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늘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그죠? 또 사라지고 하죠. 그리고 환경 변화에 따른 뇌 기능 프로그램이 재설계, 이게 뭐냐면은 변화한 환경에서 이 뇌도 계속 변화하거든요. 근데 이 뇌가 변하는 것이 뭐 무한정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인간 개체 집단에서도 사람에 따라 이 변화하는 수 있는 범위와 변화하는 어떤 패턴이 상이할 수 있다. 어떻게 상이할 수 있나? 유전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한 세포가 낡아서 더 쓰지 못하게 되면 이슬을 통해 유전자 속의 정보를 지속하고 전달. 이게 생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식을 얘기하고 낡은 신체를 버려야 이거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유전에 의해서 그죠? 어느 정도 딱 세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유전자는 오랫동안 그 가치를 지속하며 이거 우리 의식을 필요합니까? 의도와 계획을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선천적 기제적 유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체적 특징이나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 유전자 안에는 뭐 무슨 목적이 있나요? 의도, 계획 이런 목적이 없죠. 그냥 우연에 의해서 그 유전자가
나타내는 신체적 특징, 행동이 환경에 적응적이라면 그것은 다음 세대로 그죠? 옮겨지는 거죠. 우리 몸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이자 유전의 목적은 계속해서 선언하고 퍼뜨리는 메커니즘이다. 라고 해요. 이거 제가 이제 참고를 한 책에서 이제 옮겨온 것인데 이게 지금 자연 선택에서 주어지는 유전적 자연 선택된 것이 유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체적 특징과 어떤 행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 내용에 관련해서 이제 정리하는 겸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그다음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제 소개된 내용입니다. 신체는 우리 유전자가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다. 우리가 존재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종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가 결국 유전자 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적어도 뇌는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한 일회용 도구일 뿐이란 사실이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죠? 자연 선택되어진 유전자가 그죠?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신체적 특성과 행동을 매결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의도나 계획이라는 어떤 그런 의식적인 과정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천적인 기제, 죄송합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선천적 기제에서 의해서 자연 선택이라는 선천적 기제에 의해서 주어진 그 유전적 그러한 범위 안에서 우리의 학습이라는 후천적 기제가 또 어느 만큼 적응적이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학습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요 부분은 이제 유전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선천적 기제, 자연 선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유전적 내용, 즉 선천적 신체적 특징과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윌리엄 제임스는 여기 나왔듯이 19세기 말 철학자이자 심리학 하면 윌리엄 제임스 뭐 빼놓을 수 없죠.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은 본능이 다른 동물들보다 적은 탓에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탓에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언뜻 봐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이제 뭐 이 분야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말이 정말 통찰력 있는 말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서 본능이 뭐냐면 바로 선천적 기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적응적인 행동과 신체 특징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동물들보다 좀 더 뛰어나다. 즉 학습의 여지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본능이 많기 때문에 즉 자연 선택에서 주어진 그러한 적응적인 특성들이 많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만물의 영장도 그죠?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영장이지 다른 동물 입장에서는 이건 뭐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비유를 이 단어를 필요해서 얘기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자연 선택되어진 그런 적응적 특성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 읽어보시고요. 자, 죄송합니다. 자, 자연 선택의 한계는 느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 단위, 개체 수준에서 제너레이션에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결국 나한테 적응적인 행동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느리죠. 그런데 환경은 어때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해요. 그러면 변하는 이 환경에 내가 자연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또 그 변화한 환경에 적응적인 행동을 가지려면은 저는 가질 수가 없어요. 자연 선택 메커니즘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기엔 너무 반복되어지고 시간이 많이 해야 되는 것을 생략하는데 앞에 자연 선택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셨다면은 변하는 환경에 적응적인 새로운 행동이 생겨나려면은 세대를 거듭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세대를 거듭하는 중에 그 세대들 내 아이 자식들 그 개체들 간에 그 애비를 닮아서 비슷하지만 그 안에서 상이한 것들 중에 그 변화된 환경 또는 변화하는 환경에 좀 더 적합한 그런 특성이 좀 더 유리한 입장을 취하게 되고
그것이 또 세대를 통해서 거듭되면서 고란 특성 등이 점점 많은 개체들 속에 공유되어지고 그와 반하는 그러한 특성들은 점점 도태되어지는 것이 자연선택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제가 선천적으로 자연선택에서 주어진 이 행동은 지금이라 해서 제가 뭐 2018년 뭐 지금 뭐 8월 1일 벌 이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긴 시간 한 100년 단위로 볼까요?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그래도 계속 순간순간 변화하고 그리고 더 멀게는 100년, 200년 해서 더 먼 시간을 요구하는 이러한 변화에는 나한테 주어진 선천적 기제로는 제가 그만큼 오래 살 수도 없지만 선천적 기제로는 적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이 생겨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자연선택이 갖고 있는 적응 메커니즘의 느린 것을 무엇으로 보충할 수 있느냐? 그게 보충이 안 되면 결국은 저는 생존과 번식이 불리해져서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자식들도 그러한 것을 겪을 테고 이것이 뭘 보충했냐? 바로 후천적 기제, 학습이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적 행동은 선천적 기제, 즉 자연선택, 느린 자연선택과 후천적 기제, 상대적 개체 수준에서 빨리빨리 걸린 순간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상대적으로 빠른 개체 수준에서의 그 학습이 합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자연선택은 느리다. 개체가 끊임없이 변한 이 개체가 종집단 수준이 아니라 개체 집단 종단이 아니라 개체가 그럼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는 어떻게 적응하지? 이 자연선택 가지고는 안 되는데 바로 자연선택에서 주어진 적응적인 행동이 현재 개체 수준에서 학습이라는 후천적 기제를 통해서 그 행동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수정 변형되는 거예요. 자, 적응 기제는 선천적 적응 기제, 자연선택, 후천적 기제, 학습이에요. 그래서 자연선택이 느린 것을 개체 수준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학습으로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 개체가 적응적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천적인 기제에서 자연선택에 의해서 적응적인 행동이 주어져 있고 그 행동이 나 개체 수준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행동이 학습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끊임없이 변화해야지만이 바로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내가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그죠? 어느 하나도 빼둘 수 없죠. 자, 선천적 적응, 선천, 후천을 다른 말로 유전과 학습에 의해서 유전과 학습 또는 선천과 후천 또는 본성과 양육 또는 태생과 교육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둘 간의 관계 영어로는 네이처, 너처입니다. 자연, 유전 또는 네이처, 양육, 환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 유기체를 그런 특성, 여기 행동, 신체의 특성 포함해서 이 특성을 설명할 때, 그죠? 선천이냐, 후천이냐, 유전이냐, 학습이냐, 유전이냐, 환경이냐, 네이처냐, 너처냐, 이렇게 뭘로 결정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유전은 장전된 총알과 같고, 학습은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다. 아무리 총알이 많이 장전돼 있어도 당기지 않으면 땅 하고 발사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아무리 방아쇠를 많이 당기더라도 그 안에 장전된 총알이 없으면 탕하고 총알이 나갈 일은 없다. 즉 선천과 후천, 유전과 학습은 장전된 총알과 방아쇠 당기기처럼 이 둘 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선천적 기제, 자연선택과 후천적 기제, 학습, 느리고 하나는 빠르고 한 이 두 기제가 함께 장전된 총알과 방아쇠처럼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동물 한 마리, 한 개체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적이게 한다. 이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이처냐, 너처냐가 아니라 네이처 비아 너처. 비아가 through라는 뜻이죠. 몸을 통해서는 뜻이죠. 즉 양육, 환경을 통해서 네이처, 유전이 발현된다. 이렇게 됩니다. 유전자가 있다고 다 그것이 형질로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죠? 유전자가 적합한 환경에 의해서 그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지든가 꺼지든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이 환경은 방아쇠 당기기. 그때 그 유전자가 켜질거나 꺼질 수 있는 그 여지는
기본적으로 그죠? 유전 물질, 즉 자연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유전 물질에 의해서 그것이 결국 발현되면은 신체적 특징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바로 장전된 총알과 방아쇠 당기기. 달리 하면은 네이처 비아 너처, 즉 너처를 통한 네이처, 즉 양육을 통한 선천, 뭐 학습을 통한 유전,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어요. 제가 유전 특질을 어떤 특정한 유전 특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서 그죠? 학습을 통해서 그것이 발현되지 않으면 그 행동은 뭐 관찰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한 유전 특징을 가졌는지조차도 확인할 길이 뭐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어요. 행동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유전과 학습, 선천과 후천, 본성과 양육, 뭐 태생과 뭐 환경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둘은 장전된 총알과 방아쇠 당기기, 즉 양육을 통한 선천, 뭐 후천을 통한 선천,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은 자 선천적 기제, 자연스택, 후천적 기제, 학습. 자연스택은 느리고 개체 수준에서는 이 느리기 때문에 내가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그죠? 만년을 살든 그죠? 내 수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죠? 세대 거듭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적응적인 특성을 주어질 때 이 자연 선택이라는 기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만 년을 산다 하더라도 저는 자연 선택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새로운 행동을 생겨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한 사람, 내 개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학습이라는 적응 기제다. 이 두 개가 바로 나라는 개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환경에 변화하고 생존과 번식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재차 3차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복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학습 자체는 어떠냐? 이 학습 자체는 행동이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풀어 쓰자면은 경험으로 하는 행동 변화인데 결국 행동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죠. 즉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는 뭐냐? 또 자연선택 산물이에요.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는 자연선택 산물이에요. 이러해서 학습이라는 것을 아직 학습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죠? 지난 차시 이번 차시 계속 자연선택과 관련된 걸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습 즉 경험을 해서 행동이 변화함으로써 우리 적응적이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 능력 그 자체 또한 자연선택이기 때문에 바로 선천적 기제, 자연선택이 어떤 피라미드의 아랫부분 토대가 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주어진 적응적인 행동, 반사행동, 전형적인 행위 패턴, 일반적인 행동 특질이라고 분류한 그런 행동들이 학습에 의해서 요모 변화함으로써 결국 이 피라미드 전체를 완성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나라는 개체, 동물 한 마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상호 보완적인 두 개의 메커니즘, 기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지금 선천적 기제와 관련해서 많이 다루고 앞에서 읽어볼 거리도 그죠? 학습 얘기도 중간중간에 나왔습니다만 자꾸 유전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제가 인용을 해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선천 대 후천의 관계입니다. 선천성, 후천성 관계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이러했습니다. 이 두 영향이 서로 겹치지만 어느 하나가 전반적으로 우세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대의 견해는 이 두 영향이 모든 영역에서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어서 어느 하나도 우세하지 않다고 보는 이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의 견해죠. 상호 보완적이고 예전에는 그죠? 두 개가 같이 인간의 어떤 특성, 다른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 유기체를 결정해주는 유기체의 특성, 신체 특징이든 행동의 특징을 결정해주는 요소 결정해주면서 이 두 개가 상호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죠? 상당 부분은 뭐 어떤 하나가 이쪽이 선천인지 이게 후천인지 선천인지 모르지만 어떤 하나가 결정적이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두 개가 모든 면에 있어서 그죠? 신체적 특징, 행동에 있어서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 모든 유기체에 있어서 그런 특징을 결정하는데 이 두 개가 상호 보완적이다. 즉 장전된 총알과 방아쇠 당기가 같다. 네이처 비아 너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뒷부분에 또 읽을 거리를 몇 가지 이렇게 많이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학습 전에 이제 지금 선천적 기제와 후천적 기제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 뒷부분에 가보면은 여전히 지금 현대에도 선천 후천에 대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끊임없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쪽으로 많이 치우쳤다면 요즘은 요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성, 이러한 견해를 많이 공유하고 있는데, 여기 게리 데일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또 지금 현재 그죠, 뭐 이런 분야의 어떤 거장들 간에도 논쟁이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이런 논쟁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게 완전히 겹치느냐 뭐 어떠냐를 떠나서 앞에처럼 상호 보완적이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한 개체를 변한 환경에 적응되게 할 수 없다, 즉 네이처 비하 너처, 즉 장전된 총알과 방아쇠와 같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우리 앞으로 하는 내용에는 이제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보다 좀 많이 길었습니다. 뭐 학습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그죠, 아까 말씀드린 피라미드의 어떤 그 토대가 되어지고, 그냥 토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바탕 위에서 학습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학습이라는 뭔가 경험을 해서 행동이 변할 수 있던 능력 그 자체, 그 가능성도 자연선택 산물이기 때문에 이 선천적 기제, 자연선택 이 부분 빼고는 학습이라는 그 자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대해서 이 두 번 차시에 걸쳐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뭐 학습 심리학, 학습과 행동에 있어서는 이게 본론은 아니지만 그죠, 배경으로서는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라 제가 많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길었는데 이번 차시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차시 또 나머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